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누구나 겪게 되는 노화, 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방송 주목해 주세요. 보다 천천히 또 느리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금요일이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늙나? 왜 이렇게 노화되는 거야? 이런 느낌 있으실 거예요. 노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되도록이면 좀 늦출 수 있으면 늦추고 싶다. 이게 또 마음이죠. 사람 마음.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자, 피할 수 없는 게 노화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 가속 노화를 부르는 요인은 무엇이고 피할 수 없는 이 노화 조금 늦추는 천천히 맞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인 어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인하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예, 이 기준금리를 3.5%로 올린 네. 네, 지금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네, 잠시만 좀 시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이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 3.5%로 올린 이후에 13차례 연속으로 최장기간 동결하다가 지난달에 내렸어요.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췄고 이번에 연속으로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한 건데요. 관측을 뒤집은 의외의 발표였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렇게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한 건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때 5차례 금리를 인하했던 이래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느니 이렇게 두 차례 연속해서 금리를 내린 이유는 뭡니까? 예, 그만큼 경제 상황과 성장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이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면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수정경제 전망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8월에 제시한 2.4%보다 낮은 2.2%로 내다봤고 내년 성장률도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수 안 좋은 거 오래됐고 그런데 그나마 기대고 있던 수출도 좀 전망이 좋지 않으면서 세수 펑크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어떻게 정부의 재정 지원에 여력도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좀 시중에 돈을 풀어보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 근데 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지난달에 벌어졌던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미국이 또 금리 인하하면서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잖아요. 이것이 더 출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는 이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 부동산 가격들 이거 어떻게든 지금 누르고 있는 건데 다시 좀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폭설 뒤에 찾아오는 도로 위의 살인자라고 부르죠.
이 블랙 아이스를 조심해야 된다는 주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블랙 아이스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블랙 아이스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녹았던 눈이 다시 얼면서 만들어진 얇고 투명한 빙판을 뜻합니다. 문제는 이게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27일에 원주시에서 발생했던 차량 53대 추돌 사고 원인으로 블랙 아이스가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녹은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 생기면 차량의 제동 거리가 크게 늘어나고 사고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5년간 결빙으로 일어난 교통사고 총 4,609건이었고요. 사망자는 100건당 2.3명이었는데요. 결빙이 아닌 경우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더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 눈길 안전 운전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전문가들은 눈길을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급하게 운전대를 돌리는 것을 꼽았는데요. 차가 미끄러질 때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쉽지 보통은 않죠. 네. 반사적으로 이제 반대로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차 멈출 때는 한꺼번에 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급제동을 걸기보다는 브레이크는 나눠서 쪼개서 밟는 거 혹은 또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해서 멈춰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눈길에서는 아시다시피 제동거리가 3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2~3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무조건 서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운전할 때 속도 내지 말자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불법 스팸 문자 받아본 경험 너무나 많으실 텐데요.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떤 대책을 마련한 건지 자세한 내용 좀 전해 주시죠. 예, 불법 스팸 신고 올 상반기에만 2억 1천만 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인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불법 스팸을 보낸 사람의 범죄 수익 몰수하고 스팸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한 이통사, 문자중개사,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이통사에 대한 불만은 상당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아줄 수 없냐. 기술은 있을 것 같은데 왜 방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불법 스팸을 묵인하고 방치하는 일을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번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 처벌 수위 높이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방안이 있어요? 다음으로는 좀 시스템적인 부분인데요. 먼저 스팸 문자 번호 계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자 사업자가 발신 번호 유효성과 문자 서비스의 계정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가 발송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이 통사에서 이 발신 번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조, 변조 번호를 그 사전에 차단하는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요. 또 국내 제조 스마트폰의 온 디바이스 AI 기능을 활용해서 필터링 기능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스팸 문자 요즘은 해외로 거점을 많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해외발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문자 기업들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 탐지와 차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참에 불법 스팸 뿌리 뽑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주 이게 잡초처럼 맞아요. 뽑아도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죠.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전국의 50세부터 64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를 한 결과 50에서 54세 응답자 중에 25%가 자녀와 부모를 모두 돌보는 이중부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를 어울러서 이제 모두 아울러서 돌본다는 건데요.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지금 나이가 50에서 54세 사이인 분들은 1970년대 초반에 출생하신 분들이에요. 조사 대상인 70년대생의 76%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42%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생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자녀 지원하고 또 4명은
부모까지 부양한다 이런 건데 먼저 이 이중부양하고 있는 비율 이 조사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60년대생에 해당하는 55세에서 64세는 15%인 반면에 70년대생은 25%로 10%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금액도 60년대생은 월 평균 88만 원이었는데요. 70년대생은 107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조사를 보면서 그 눈에 띄었던 점이 예전에는 이게 60년대생들의 이야기였다면 70년대생으로 옮겨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조사에 참여한 70년대생 10명 중 6명이 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담스럽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을 이중 부담하고 부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노후 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후까지 이게 걱정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자녀 챙기고 부모 챙기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삼중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70년대생들의 경우에는 56%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답했고요. 60년대생의 62%는 실제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70년대생들은 50%만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만 키워도 근데 등골 휘고 내 거 못 사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부모님 부양하다 보면 이 병원비도 또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여윳돈 내서 뭐 내 노후 자금 마련한다 이런 건 언감생심인 것 같고요. 또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 60년대생들은 또 이제 그래도 몇 년 안 남았는데 이제 70년대생들은 더 남았다라는 이런 부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금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한 불안감도 70년대생들이 91%나 나왔습니다. 60년대생보다 10%나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아래로 낀 세대예요. 네. 70년대가 우리 때 이제 오렌지 세대라고 했었는데 이 오렌지 세대들이 낀 세대가 돼버렸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윤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이야기나 건강 정보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삶의 나침판이 돼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희 행복한 아침이 또 그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기 위해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와 함께 또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닥터하우스 함께 보시죠.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부터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까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하우스 MC 최희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진료한 환자만 5,000명, 마음을 담아 진료한 지 7,300일 된 무려 20년차 닥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혜지입니다. 네, 요즘엔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인식이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편견이 좀 가득했던 과가 바로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꼭 오해를 풀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주로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지만 지금은 목적이나 이유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신건강의학과도 많이 발전 중이고요. 가벼운 증상에 대한 도움을 받으러 오기도 하고요. 지금 내가 힘든 게 맞나? 긴가민가 하면서 오시기도 해요. 100%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조차도 아직 스스로를 다 모르는걸요. 맞아요. 저도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성장하면서 그 성장통이라는 걸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주로 어떨 때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면 좋을까요? 우선 흔히 아는 정신건강의학과 증상들이 있죠. 우울, 불안, 공황, 불면, 중독 같은 것들인데요.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내 삶이 방해받을 때, 네.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기 어려울 때, 답답함, 막막함, 삶의 무력감처럼 마음이 힘들다고 느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가장 많이 다루는 증상들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증상들일까요? 네, 맞아요. 우울이나 불안, 불면이 가장 많고요.
또 하나 요즘 진단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인 ADHD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데요. 국내 ADHD 환자 수만 봐도 지난 2020년 78,958명에서 2022년 139,696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도 유병률을 고려하면 진단이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ADHD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ADHD인지 알기도 쉽지 않았죠. 그럼 ADHD로 진단이 되면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한데요. ADHD의 경우 약물 치료 중심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 즉 뇌 호르몬의 깨진 밸런스를 돕는 약물이에요. 또 면담이나 정신치료, 인지요법 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두계 자기자극술이라고 하는 TMS 치료가 있는데 네. ADHD 환자들의 전두엽을 돕는 치료법으로 최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예요.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서 ADHD 겪으시는 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극복해 가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럼 ADHD도 예방이 가능한 질병일까요? 아쉽게도 예방보다는 어려움을 줄이는 게 최선인데요. 몰두할 수 있는 운동 정말 좋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 생각 비우고 컨트롤할 수 있는 명상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 구멍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행동을 세트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 식탁은 나중에 치워야지 하지 말고 밥 먹고 일어나 치우는 과정이 하나로 만드세요. 퇴근하고 나중에 씻어야지 하지 말고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씻는 과정이 하나로요. 하나씩 돕다 보면 일상이 덜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닥터님이 정신의학과 의사가 되기 결정할 때 어떤 학생이었을지 좀 더 궁금해지는데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제가 우울감이 좀 있었어요. 그땐 내가 겪는 감정이 우울이라고 생각 못 했고요. 혼자 찾았던 병원에서도 큰 처방을 못 받았어요. 당시에는 정신과 쉽게 가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실습하던 당시에 나와 비슷한 감정을 겪던 환자분들을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서관에 앉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나중에 전문의 되고 깨달았는데 제가 ADHD 환자더라고요. 왜 그리 힘들었는지 당시 제가 좀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스스로 매우 기특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우리 김혜지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환자분들 도우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들을 늘 고민하겠습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김혜지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번째 주인공 소개할게요. 월 평균 450건의 시술 진행, 연간 4만 쌍의 부부 환자를 진료하는 닥터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11년차 산부인과 전문의 박동수입니다. 와, 연간 4만 쌍의 부부를 진료하신다고요? 네. 정말 다양한 부부를 보실 텐데, 자, 우리 닥터님이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가장 많이 보는 환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현재 일반 산부인과 진료를 보지는 않고 이제 난임 전문의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난임을 겪는 분들을 주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도 그렇고 일반 분들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난임이 이게 마치 된 것처럼 약간 낙인을 찍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볼 때 굉장히 많이 위축돼서 오시고 진료실에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난임의 원인을 대부분 다 여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난임의 원인은 여자 반, 남자 반입니다. 그래서 난임 전문 병원에서는 부부 동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서 임신이나 출산에 부쩍 더 관심이 많아졌고 주변에도 실제로 난임 병원을 다니면서 임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난임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에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난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안 놓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35세 이하에서는 1년 이상, 35세 이상에서는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근처 난임병원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 치료라고 하면은 크게는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에는 착상 전 유전 검사라는 기술도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착상 전에, 즉 시험관 시술을 통해 만든 배아가 이식하기 전에 뭐 특별한 유전 질환이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기형아 검사처럼 진단해서 정상적인 태아를 임신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참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자, 난임 전문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순간이실까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반복된 시술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꼭 오세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충충 출동해가지고 오시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저는 내가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한 가정을 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기죠. 이 출산이라는 게 경이로운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돌봐주신 저를 이제 책임져 주신 전문의 선생님께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이셨는데요. 어릴 때 함께 다니다 보면은 아프리카 등 외국에서 어려운 분들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날 게 참 많았어요. 보면서 이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지금은 제가 존경하던 의사 선생님들처럼 계속해서 해외 의료 활동도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닥터님도 수련이 혹은 전공의일 때 겪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전공의 4년차 시절이었어요. 부인암 센터 이제 파견 근무 중이었는데요. 많이 아픈 분들이 이제 신경이 쓰여서 자주 말동무들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한 30대 초반 환자분이셨는데 늘 혼자 계셨고 정말 많이 아프셨어요. 오프였던 어느 주말 병원에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환자분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전공의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눈을 감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환자분이랑 대화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임 전문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박동수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요즘 저출산 하죠. 네. 합계 출산율이 0.7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임신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데 이제 자임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고 이 나라에 이바지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박동수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닥터하우스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최희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또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희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오늘도 짰어요. 아침. 양기영 선수 재밌으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하려고 오는 건데. 제일 즐거워요. 네, 좀 부담되시겠어요. 오면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안 하고 오늘 뭐예요? 뭐예요? 오늘 인사 제일 먼저 그래서 하는 거. 오늘 저희도 즐겁습니다. 네.
11월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이제. 주말 빨라. 보내면 12월인데. 네. 야, 빨라요, 빨라. 진짜. 그러면서 한 살 더 먹는구나 싶기도 하고. 글쎄, 언제 내가 나이가 먹긴 먹었구나를 느낍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 제일 많이 느껴요. 베개 자국이 안 사라져. 예전에는 진짜 딱 일어나서 눌려도 세수하고 나면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금요일 전에 목요일 밤에 잘 때는 거의 약간 앉아서 자요. 여기 자국 남을까봐. 진짜 달라요, 하루하루가. 근데 뭐 몸이 좀 늙은 걸 느낀다, 달라졌다 이런 일 저는 못하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안 먹던 음식이 맛있어졌을 때, 콩국수가 먹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노래 불러도 나이 들었어요. 일어나 볼까요? 뭐를 먹어볼까요? 막 이러면 이제 나이 의심해봐야 돼요. 맞아요. 네. 네. 생각난다. 나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그럼 아직 정겨 사시는 거예요. 네. 노래 부르면 끝난 거예요. 맞아요. 매일매일 지금 나이를 체감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이요, 갑자기 확 늙는 시기가 일생에 2번 온다라고 해요. 어떤 시기인지 한번 맞춰보시라고 제가 주관식 어려울 것 같아서 보기를 좀 준비했거든요. 보기 좋다. 단 2번의 시기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보면 뭐 35세, 44세, 53세, 60세, 72세, 81세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몸이 확 늙는 두 번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는 말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요. 150세 시대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왠지 한 뭐 44세, 72세 요 언저리일 것 같긴 한데 제 체감은 35살이에요. 그래요? 제가 35살 전에는 좀 귀엽게 입고 양갈래도 하고 그러면 언니 소리도 듣고 누나 소리도 듣고 했는데 제가 이제 40살이 됐거든요, 올해. 네. 제가 양갈래를 하고 나갔는데도 갑자기 모르는 주차위원 아저씨가 아줌마 차 빼요. 나 양갈래 했잖아. 아줌마라는 거예요. 35세면 너무 일찍 아닌가? 그러니까. 네. 저 당장 저 한 달 뒤인데. 또 하나. 아닐 것 같은데. 2번이라니까. 한번 44, 72. 72. 150세를 기점으로 한 중간 시점이에요. 예. 저도 60 환갑 때 확 늙는다고 얘기했거든요. 60. 그 다음에 72 아니면 81세. 81. 80 가면 또 확 꼬꾸라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 너무 큰 아니. 꼬라지가 볼까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60에 팍 늙고 네. 80에 꼬꾸라지더라. 맞아요. 들어봤어, 들어본 것 이런 같다. 말. 들어본 것 맞나요? 같다. 정답인가요? 아쉽게도 완벽하게 맞추신 분들은 없고요. 두 분의 정답을 좀 조합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요, 44세와 60세. 얘기하셨던 60세. 어머머머. 두 가지 시기예요.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이거든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20대부터 70대까지의 성인 108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이제 시간이 경과할수록 어떤 질병들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몸에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랩 데이터 같은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유독 44세와 60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만 나이인 거죠. 네. 만 나이 기준으로 이때 노화가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특히 40대 중반에는요, 심혈관 질환도 증가를 하고요, 알코올이나 카페인 대사가 급격하게 늘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지방질의 대사 또한 떨어졌죠. 60대가 되면 신장 질환이나 신장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또 면역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탄수화물 대사 능력도 유독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 시기에 피부와 또 근육의 노화와 관련된 인자들도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고 해요. 우리 인간은 왜 늙는 건가요? 진짜 안 늙고 싶거든요. 네. 안 늙을 순 없는 건가요, 선생님? 노화는 뭐 누구나 다 겪는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며칠 전에 고현정 씨도 본인도 늙는다 뭐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봤어요. 네. 네, 뭐 저를 포함해서 뭐 늙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 선생님 저잖아. 저요? 네. 아닙니다. 저도 계속 늙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시대예요? 사실 사람을 그냥 그 나이로만 평가하지는 않고 민증 나이로 우리 누구를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네. 보여지는 모습, 얼마나 건강하게 자기를 잘 관리했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내가 먹는 거, 내가 생활하는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노화 속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가속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등에 대해서 원인을 잘 찾아서 그걸 피해야 되겠죠.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속 노화를 부르는 원인. 그게 뭔가요? 예, 뭐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무서운 이 가속 노화. 이 가속 노화를 부르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뭐 가공식품 얘기 많이 들었는데 초가공식품은 뭐 식초가 들어간 거예요. 뭐 왜 초가공식품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이 뭔지를 알려면 네. 가공식품이 뭔지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많이 들어봤지만 자,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원재료에다가 이것을 좀 더 맛을 더하기 위해서 혹은 이 음식을 좀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을 넣은 음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그 과일 통조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과일 통조림 생각해 보면 과일을 그냥 놓죠. 기본적으로 과일이 그냥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제 설탕으로 보통 절이게 되잖아요. 네. 설탕을 절이면 보관을 오래 할 수 있게 되죠. 또 우유를 굳혀서 만든 치즈나 또 정제 밀가루로 만든 빵. 이런 것들도 모두 이 가공식품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저희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초가공식품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초가공식품은 더 이상 원재료의 형태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보다도 가공 과정을 더 많이 거쳐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합성 향료나 아니면 방부제, 색소 같은 것들도 더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소세지나 햄, 그리고 라면, 과자,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초가공식품에 해당합니다. 형체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러니까 가공식품과 찐 가공식품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초가공식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어서 이거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맛 때문에 내가 노화를 포기하겠다라고 한다면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내가 슬프다. 최대한 천천히 또 건강하게 늙고 싶다면 이런 초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네, 가속 노화를 부르는 첫 번째 원인 초가공식품.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사의 부산물이라고 하죠. 이 활성산소가 젊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많이 생성되더라도 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거든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차차 이제 부족해지게 되죠.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 이 활성산소가 더욱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이때 받는 스트레스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질병,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암이라든지 당뇨, 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나 성인병, 만성 지병 등을 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을수록 노화도 빠르고 질병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를 막으려면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활성산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네. 방법들을 항상 찾아내곤 하죠. 그쵸. 이 과도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그렇게 막아주는 그런 성분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보호하고 또 이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주는데요.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항산화 물질을 잘 섭취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예,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물. 예. 물. 예. 희영 씨 오늘 아침에 혹시 물 얼마나 드셨어요? 저는 이제 물을 평소에 자주 먹는 편인데 아침이 제일 물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직후에는 거의 각을 하듯이 한 모금 살짝 마시고 빽 하고 뱉고 막 그렇게 돼요. 물이 맛이 없어요. 맞아요. 먹었어요. 특히 이런 겨울철에는 또 땀이 좀 적게 나니까 네. 평소에 좀 드시던 분들도 물 드시는 양이 좀 줄어들게 되죠. 자, 이런 풍부한 수분 섭취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셀레늄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는 이 과일이나 채소를 아주 충분히 잘 섭취하시는 것도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속 노화를 부르는 원인 그 두 번째 활성산소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요? 네, 가속 노화를 부르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은 얘기만 들어도 뭔가 아플 것 같고 나쁘게 네.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염증이라는 게 우리의 생체 조직이 뭔가 손상을 입었을 때 이걸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방어적인 어떤 면역 반응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즉, 염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란 뜻이죠. 아니 그럼 염증 중에서도 특히
특히나 더 나쁜 염증이 따로 있어요? 네, 맞아요. 염증은 일단 크게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급성염증은 말 그대로 빠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로는 외부에서 뭔가 나쁜 것들이 침입했을 때 생깁니다.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외상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침투한 특정 부위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증상으로는 부종이나 발적, 열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보통은 3, 4주 이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심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니까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원인은. 근데 이런 만성염증은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고 전신을 타고 이제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게 되니까 신체를 조금씩 이제 갉아먹고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염증은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은 없고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 몸속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게 뚜렷한 증상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만성염증은 지속이 되게 되면 암이나 치매와 같은 무서운 중증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만성염증과 암의 연관성은 관련된 연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성염증이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염증의 수치가 높은 만성염증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정상의 사람들보다 남성의 경우는 암이 발생할 위험이 38%, 여성은 29%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예, 정말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뵙게 되면 염증, 만성염증 없는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내시경 하시면 만성위염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네. 초음파에 보면 뭐 지방간 감염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만성염증은 뭐 이렇게 뚜렷하게 급성염증처럼 증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자, 우리 몸에 지금 나한테 이 만성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궁금해요. 만성염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한테 해당하는 문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성염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아무 이유 없이 담이 잘 걸린다. 또 몸이 무겁다고 느끼거나 잘 붓는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치은염, 치주염과 같은 잇몸 질환이 있다. 이게 좀 슬프네. 뱃살이 자꾸 찐다. 아, 이건 딱인데? 뱃살이 자꾸 찐다. 그리고 몸이 갑자기 무겁고 찌뿌둥할 때가 있고. 맞아요, 반 맞아요. 걸리거나. 아니, 여기서만 2개가 걸리는데. 아니, 2개 왜 저는 밖에 안 걸렸다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 출발이 좋다. 지금 원래 대부분 불러주시면은 뭐 5개 중에 4개 해당하고 5개 다 해당하고 그랬거든요. 네. 출발이 저는 좋아요, 2개. 근데 똑같은 거예요. 뱃살하고 네. 어제 똑같이 회식했는데 장애인 아나운서는 오늘 더 날씬해져서 왔어. 나 혼자만 뱃살이 더 쪄서 왔어. 이거 무슨 조화냐고요. 자, 야, 요거 왜 또 있어요? 네, 이게 5개 다가 더 있어요. 아닙니다. 네. 네. 보겠습니다. 자, 피부 트러블이 잦고 손톱이 잘 부서진다. 예전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변비가 있다. 늘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먹고 싶다. 나다. 술, 담배,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다. 요거 꽤 많이 야.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도 한 2개 또 걸린다. 저는 지금 이제 보수적으로 아주 깐깐하게 따지면 2개. 이게 네, 걸리고 그러면 진보적. 진보적으로 하면 진보적으로 하면 5개. 5개. 지금 뭐 예를 들면 술, 담배, 인스턴트 즐겨 먹는다 해서 담배는 제가 안 하니까 뺐어요. 네.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어.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변비가 있다. 변비는 있지만 소화는 되게 잘 돼요. 그럼 요거 뺐어요. 피부 트러블이 자꾸 손톱이 부서진다. 손톱은 안 부서지는데 피부 트러블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보수적으로 애매하네. 뺐더니 2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몇 개 걸리면은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개 이상이요. 4개 딱 걸렸네. 10개 중에 4개 이상 해당된다면 만성염증이 딱 걸렸어. 몸을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 병원을 좀 방문하셔서 네. 혈액 검사 해보면은 염증 수치를 보실 수 있거든요. 야. 검사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큰일 났네. 저는 오늘 보수적으로 4개 나왔는데.
저는 일단 만성 염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단계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또 없애는 방법도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염증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희경 씨를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식품을 추천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추천드릴 식품은 토마토예요. 이런 속담이거든요. 외국 속담인데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간다는 건 토마토 안에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 성분이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거나 또는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갛게 잘 익은 완숙된 토마토를 익혀 드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호박이에요. 호박은 좀 노란색을 띠죠. 저게 카르티노이드라고 하는 역시나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그렇거든요. 이 호박 속에 있는 특히 베타카로틴은 피부와 폐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건강 얘기하는데 또 운동 빠질 수 없잖아요. 이게 건강이 나빠지고 또 만성 염증이 있으면은 우리가 비만하게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음식 조절도 잘 해야 되지만 운동도 잘 해봐야겠죠. 이 만성 염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운동은 대부분 이제 저강도부터 중강도 정도에 이를 수 있는 유산소 운동들을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요즘 슬로우 조깅 같은 것도 좀 유행이죠. 네. 뿐만 아니라 뭐 빠르게 걷는 운동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염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오늘부터 아주 그냥 쉽게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뭐 만성 염증, 활성산소 그리고 초가공식품까지 가속 노화를 부르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가속 노화를 막아서 화제가 된 분이 또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 보시면 사진 한 방으로 그냥 모든 게 설명이 되는데요. 자, 사진 속에 보면은 이 왼쪽 금발머리 여자분이 바로 그 화제 주인공이신데요. 예. 뭐 사진으로 딱 봤을 때 옆에 있는 여성분하고 네. 두 분이 어떤 관계일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두 분 몸매도 너무 멋지시고요. 피부도 탄탄해 보이시고 하니까 언뜻 보면 지금 친구 같거든요. 근데 언니 동생? 이거 언니 동생으로 하면 안 돼. 엄마와 딸이야. 내 눈은 못 속여. 이건 그렇죠. 엄마와 딸입니다. 네. 진보적으로 봤을 때 엄마하고 딸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둘은 엄마하고 딸이 아니고요. 할머니와 손녀입니다. 할머니라고요? 할머니. 왼쪽에 금발머리 여성이 할머니인 것 같은데 네. 할머니와 손녀까지의 나이 차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호주 멜버른에 사는 레슬리 맥스웰 씨인데요. 이분은 올해 65세입니다. 근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외모하고 이 몸매 덕분에 앞에 있는 아까 그 손녀분하고 심지어 자매로까지 오인받기도 한다고 해요. 자, 맥스웰은 SNS를 통해 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과 이 건강한 식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건강과 매력은 이 나이라는 이 숫자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야, 저는 이 사진에서 희망을 봤네요. 노화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을 보니까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도 이게 뭔가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희망이 보입니다, 선생님. 오늘. 네. 근데 선생님, 뭐 신체 부위에 따라서 이 노화 증상도 당연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사실 노화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피부거든요. 못 속여. 티가 나요, 피부에서. 네. 오늘 또 유난히 춥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철 피부 노화가 가속화되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경직되면서 혈액순환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영양분의 공급이 늦춰지게 되니까 유수분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피부의 노화가 굉장히 많이 가속화되는데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시즌에 이제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알아보고 캐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와, 그래도 고맙다. 신호라도 보내줘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오면 너무 억울한데 어떤 신호인지 좀 알고 싶어요, 선생님. 네, 피부가 보내는 노화의 신호 탑4를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 피부 노화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은 가장 연약한 곳이겠죠. 노화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눈밑주름입니다. 마음 아파. 네, 사실 눈가예요. 우리 얼굴 피부 중에 가장 피부가 얇은 곳이 저 눈가 피부거든요. 네. 그런데 동시에 가장 건조한 곳이에요. 게다가 움직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그 노화가 빨리 드러나게 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볼 때
눈 밑 주름이 특히나 좀 도드라지진 않는지, 이전에 보이지 않던 주름들이 늘어나진 않았는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죠. 네, 피부가 보내는 노화 신호 첫 번째가 눈 밑 주름이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예, 굉장히 우울한데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탄력의 저하입니다. 탄력 떨어져. 예, 자, 피부에 탄력이 줄어들게 되면 이중턱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볼살이 좀 처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슬프다. 예, 그럼요. 게다가 이 피부결이 거칠어지고 탄력이 저하되면서 이 모공이 또 커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결합이 되면 누가 봐도 당연히 노안으로 보이기 쉽게 되겠죠. 왜 자꾸 절 보고 말씀하세요? 아니, 저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네. 자, 또한 이 노화가 시작되면 이 피부의 보호층이 얇아지고 피부 재생을 담당하는 비타민 D3의 생성 능력도 감소해서요. 피부의 재생 속도도 느려진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또 피부가 보내는 노화 신호 세 번째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바로 색소 침착입니다. 색소, 그러니까 얼굴 좀 얼룩덜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광대뼈 부근에 뭔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여러 맞아. 가지의 색소 질환들이 나타난다면 기미를 의심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색소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일단 노안으로 보이는 것도 둘째치고요, 치료가 너무 어려워요. 한번 나타나게 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없고 치료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미가 발생하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자외선 잘 피해 주시고 선크림도 열심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피부가 보내는 노화 신호 시그널 마지막은 바로 체온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네, 피하 지방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 세포들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게 우리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피부 밑에 있는 이 지방 세포에서 지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지방층의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피부는 우리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신에 있는 것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좀 추워지게 되죠. 체온도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피부 노화의 신호 4가지. 이거 잘 기억해야겠어요. 네. 기억할 것도 없어 몸으로 와요. 알아서 느껴져요. 아직 몰라서 그래. 네. 노화를 늦추고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한 분을 또 만나봐야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만나보기 전에 이분 문진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효진, 나이는 54세고요. 하루에 식사를 1, 2회로 불규칙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한 번 드실 때 문제가 폭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가 꽤 심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루에 한두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셨고요. 가족력을 보니까 어머니가 두경부암을 진단받으셨고 효진 씨는 폐암 1기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야, 지금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식습관 중에서 폭식하셨다는 거죠. 음식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 제대로 처리될 만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가 결국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가장 놀랐던 게 수면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일주일에. 아니 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주무시면 거의 불면증 굉장히 심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 수면 시간하고도 활성산소가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정말 심각하게 수면 부족이 심하신데요. 자, 이런 수면 부족도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체력적으로 먼저 신호가 오죠. 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또한 이런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문진표 보니까 폐암 진단받고 수술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해서 지금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그래요. 비법이 뭔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나이보다 젊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효진 씨. 아침부터 무슨 운동을 그렇게 하세요? 코어를 단련시키는 스트레칭인데요. 림프순환에 도움된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림프순환에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2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았잖아요. 청천벽력 같았다는 폐암 진단. 폐를 절반이나
떼어내고 림프도 6개나 떼어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폐암 1기 진단을 받은 효진 씨. 수술 전까지도 자신이 암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답니다. 건강검진에선 폐결절이라고 했어요. 전 혹만 떼어내면 되겠지 그런 생각에 간단한 수술이겠지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조직 검사 결과 폐암 1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암담했어요. 맨날 울었던 것 같고요. 우울증도 와가지고 진짜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생활 습관이 암을 유발했을지 점검해 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수면 습관. 제가 폐암 진단 받기 전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좀 있었고 갱년기도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신경과도 가봤지만 소용없었고 정말 심할 때는 일주일에 1~2시간밖에 못 잔 적도 있어요. 과거 갱년기와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를 겪었다는 이효진 씨. 아유, 정말 그 문진표 적어주신 것처럼 잠을 잘 못 주무시네요. 결국 포기하고 그냥 일어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자면은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도 피곤하고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저렇게 불면증이 지속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건강에도 문제가 되겠죠. 각종 질병과 노화가 촉진될 게 좀 걱정됩니다. 잠을 못 자니까 낮엔 계속 멍하고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그땐 잠을 잘 못 자니까 만성피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이나 몸의 관절 마디마디가 너무 아팠고요. 뭔가 몸에 독소가 가득한 느낌? 불면증은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요. 아우, 손 아파. 왜 이렇게 관절이 마디마디 아픈지 모르겠어. 결국 암 진단까지 받게 된 효진 씨. 하지만 하루가 10년처럼 흐르던 날들도 어느덧 지나가고 지금은 또래보다 더 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절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보시거든요. 아마 예전보다 잠도 잘 자고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술 후 2년이 지난 지금 전이나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효진 씨. 평소 잘 자는 것은 물론이고요. 과거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산성화되었던 몸을 되돌리려 꾸준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이것에 그녀의 건강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요. 레몬즙인데요. 레몬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마셔오고 있어요.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레몬. 날씨가 쌀쌀한 요즘에는 차로도 즐겨 마신다는데요. 텀블러에 따뜻한 레몬차를 넣어 외출할 때도 꼭 챙겨 다닌답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살이 10kg가 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 나오는 것만 해도 되게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수술 후 체중이 10kg이나 늘었지만 꾸준한 운동 덕분에 날씬했던 예전 몸매로 돌아가는 중이라고요. 언니! 수인아! 운동하러 왔어? 언니 산책 나왔어요? 응. 근데 언니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나이를 거꾸로 먹나 봐. 아니야. 제가 동생인데요. 사람들이 친구냐고 맨날 물어봐요. 수인아, 너 요즘에 살 많이 쪘네. 나 좀 많이 쪘어. 너 림프 마사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 효과 좋아? 엄청 좋아. 가르쳐줄까? 가르쳐줘. 자, 팔을 먼저 벌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쓸어봐. 여기가 림프가 있는 데야. 이렇게. 림프샘 마사지는 체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이게 다 림프 운동이야? 너무 시원하지 않아? 한번 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내가 뭘 가지고 왔거든? 따뜻하게 만들어 왔어. 효진 씨의 외출 필수템. 맡아봐. 향기 좋다. 그렇지? 이거 레몬티야. 언니가 만든 거야? 응.
온몸에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 아, 상큼하다. 따뜻하고 좋네.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레몬차까지 마신 후 함께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그런데 효진 씨, 뭘 그렇게 분주히 준비하세요? 식사 중간에 먹는 간식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요, 식단이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식사 중간에 과일이나 샐러드를 먹어서 폭식을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거 불규칙한 식사 시간으로 인해 폭식이 잦았다는데요. 이제 식사 전 배가 출출할 때면 열량이 낮고 포만감은 높은 간식을 챙겨 먹는 것으로 폭식을 예방하고 있답니다. 레몬즙을 뿌린 샐러드를 곁들인 오늘의 간식. 레몬의 신맛은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 군것질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인 씨의 입맛에도 맞을까요? 어때? 여기도 레몬 뿌렸어? 상큼하고 맛있다. 나 요즘에 계속 살이 찌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야. 너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 살이 찌면 윤곽도 무너지고 얼마나 안 좋아. 맞아. 나 웃으면은 얼굴이 여기가 두 개가 돼. 호빵같이 되는 아, 거 진짜? 있지? 살을 빼야 돼. 너 얼마나 다이어트가 중요한지 아니? 나도 언니처럼 열심히 이렇게 식단 관리해서 살도 빼고 더 젊어지고 싶어. 우리 레몬처럼 상큼하게 살자. 상큼하게. 체내에 독소가 쌓이면 무너지기 쉬운 면역력.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삶의 균형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폐암 수술까지 하고 건강 리모델링을 제대로 잘하셨어요. 얼굴 보니까 얼굴이 맑아요. 네. 건강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아,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그 큰 수술을 하셨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 지금 너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신데 그 주인공이 무너졌던 건강을 리모델링 하는데 도움을 받은 이것이 무엇인지 희경 씨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우, 저는 눈치챘죠. 매 눈으로 탁 캐치를 했죠. 마지막에 레몬을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건강 리모델링의 비법으로 레몬. 이 사진만 봐도 얼굴이 상큼하시잖아요. 네, 레몬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주인공의 건강 리모델링에 도움을 준 건 바로 레몬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레몬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일단 레몬에는요, 항산화 성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죠. 비타민C를 포함해서 각종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C가 특히나 항노화, 항산화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사실 비타민C는 반드시 체내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핍이 됐을 때는 괴혈병과 같은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괴혈병이 언제 특히 심했냐면 영국의 해군들이 유명하잖아요. 네. 이 해군들이 아무래도 영양소 섭취가 좀 부족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특히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해군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 괴혈병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때 레몬이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는 기록도 있죠. 이야, 그 옛날부터 이렇게 치료에도 레몬이 활용됐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유신 씨가 지금 폐암 진단받고 또 수술도 하셨잖아요. 네네. 암을 진단받으신 분,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몸이 대부분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성 알칼리성 나눌 때 pH라는 걸 쓰죠. 그래서 pH 7이 정확히 중성을 나타내고요. 7보다 더 높으면 산성, 7보다 낮으면 알칼리성인데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재보면 이 pH가 7.4 정도 나오니까 아주 약한 알칼리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몸이 산성화됐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게 7.4가 아니라 이제 7보다도 훨씬 더 낮아져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산성화가 일어났다는 건데 우리 몸 자체가 너무 극한 쪽으로 이제 산성화되거나 너무 많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적정한 pH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특히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자, 몸이 산성화되는 원인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운동이 부족했을 때, 또 굉장히 과도하게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물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산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네. 먹는 음식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산성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산성화
됐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식품이 도대체 산성식품이고 또 어떤 음식은 알칼리성 식품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시죠?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빨리 알려줘요, 선생님. 알려주실 겁니다. 바로. 네. 어려운 건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성식품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실 산성식품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식품들이실 거예요. 흰 쌀밥 대표적인 산성식품이고요. 너무 맛있는데. 이외에도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류, 밀가루 음식, 커피들도 아주 대표적인 산성화 음식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 간식으로 좋아하시죠.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초콜릿 이런 음식들 모두 다 산성 음식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맛있는 음식은 거의 다 산성 음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면 선생님 저는 그냥 산성 그 자체인데요. 제가 다 먹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들이어서 만약에 이제 알칼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끊으라고 하면 네. 저는 선생님들하고 오늘부로 잘 못 만날 것 같아요. 끊는구나. 네. 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안 해도 돼요? 완전히 다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의 비율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성식품 한 20%, 알칼리성 식품 한 80% 정도의 균형을 잘 맞춰주신다면 우리 몸의 독성을 좀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을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죠. 뭐 버섯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몬, 그리고 또 양상추냐 미역 같은 것들이 다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마, 사과, 또 바나나나 호박, 그리고 현미로 지은 밥 같은 것들이 다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되죠. 괜찮네. 레몬이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성식품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칼리 식품과 산성 식품을 구분하는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음식이 현재 우리 몸 바깥에서 갖고 있는 그 성질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음식을 섭취 후에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성질을 띤 물질로 바뀌는지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네. 자, 레몬은 체내 대사를 거치고 나면 알칼리성 그런 물질을 생성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뜻 보기에는 시고 막 이러니까는 산성 같지만 레몬은 알칼리 식품에 해당합니다. 근데 앞서 만성 염증이 그 노화를 부르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레몬이 염증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된 연구가 있죠.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가 대식세포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식세포에 레몬 추출물을 투여를 하고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는지 관찰을 해봤어요. 그 결과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을 할 때 염증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인데요.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자체는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항염증 물질들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마구마구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내장 지방이죠.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좀 줄이게 되면 만성 염증 물질들도 줄어드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내장 지방, 우리 몸의 체중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결국은 염증을 줄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텐데요. 이 지방 조직에다가 이 레몬 추출물을 이 밀리리터당 50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투여를 해봤더니 그렇게 해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드는 걸 확인했는데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투여했던 거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 소량만 투여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지방세포가 이 크기가 작아지는 걸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자, 레몬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좀 다른 연구도 있었는데요. 자, 다이어트 중인 여성들을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고요. 각각 조건을 다르게 해서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A그룹은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았고요. 네. 자, B그룹은 이 플라시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약 시기를 섭취를 했고, C그룹은 이 레몬 추출물을 섭취한 뒤에 그 변화를 한번 확인했는데요. 자, 앞에 말했던 A, B 그룹에 비해서 레몬 추출물을 섭취한 C그룹이 비만도를 평가하는 BMI 지수가 감소했고요. 체지방과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도 도움을 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와. 노화를 부르는 주범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라고 그러셨는데 레몬이 그럼 활성산소 제거에 영향을 줍니까? 네,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했던 동물 실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쥐에게 레몬 추출물을 섭취를 시키고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산화 스트레스는 감소를 했고요. 항산화 물질의 농도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몬이 팔방미인인데 네. 이게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이 레몬과 노화 진행 속도의 연관성에 관련된 연구도 있었습니다. 레몬 추출물을 매일 쥐에게 투여를 했더니 이 쥐에게서 안구에서 발생하는 노화성 변화가 조금
조금 더 느려졌다는 걸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노화 특성이 늘게 나타났는데 그중에 이제 탈모나 흰머리 같은 게 발생되는 것도 조금씩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쥐의 수명이 약 3주 정도 연장되기도 했다는 걸 확인합니다. 네. 그럼 이 레몬즙이 피부 노화를 막고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 레몬 속에 아주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비타민 C는 새로운 콜라겐 생성에 기여해서 주름 개선 및 노화를 개선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레몬이 피부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실험 함께 보시도록 하죠. 자, 사과를 우리 피부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한쪽 사과에는 그냥 물을 바르고요. 네. 다른 쪽에는 레몬즙을 바른 뒤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물을 바른 사과는 수분이 증발해서 쪼그라들고 변했어요. 예, 색깔도 변했죠. 네. 반면에 레몬즙을 바른 어머, 사과는 어머. 색깔과 모양의 변화가 거의 없이 어머. 원래 사과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뭐 코팅 수준인데요. 저 정도면은. 실제로도 레몬은요, 우리 피부에서 피부의 산화 손상도 줄여주고요, 멜라닌의 침착도 막아줘요. 그러니까 색소 침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미 많은 여성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레몬에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이 있어요. 비타민 C 못지않게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 비타민 C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분이 구연산이거든요. 네. 구연산 자체도요, 뭐 유기산의 종류인데 콜라겐 합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 각질층을 굉장히 매끄럽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한 레몬을 많이 드시면 맑은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노화를 늦추는데 이 레몬즙 놓치지 않을 거예요. 레몬즙을 좀 먹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럴 줄 알고 준비했죠. 요 앞에 있는데 한 번씩 드셔보세요. 놓치지 말아요, 우리. 네. 아우, 새콤시큼한 게 침이 싹 돌아요. 네. 뭐 이제 텀블러에 딱 넣어서 따뜻하게. 수시로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레몬 차로 마셔도 좋겠다. 이 레몬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 이 레몬 속에 에리오시트린이라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이 식단을 주면서 거기에 이 에리오시트린을 같이 좀 함량을 시켜서 투여를 했더니 이 쥐의 혈액 속에 녹아져 있었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고 또 LDL과 중성지방 수치도 다 같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레몬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이 레몬을 경구 섭취시킨 이 G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12주 후에 최고 혈압을 상승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최저 혈압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대에서 50대까지의 한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11일 동안 레몬을 계속 섭취를 시켰다고 해요. 그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든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레몬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레몬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 위장장애라든지 설사를 좀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권장되는 섭취량을 좀 지켜서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레몬의 껍질과 씨에는 이 항산화 또 항염 물질은 이 리모넨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껍질과 씨를 통째로 착즙한 유기농 레몬즙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노화 현상이 아까 피부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겨울철에 이렇게 피부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까? 막 어려운 거 말고 간단한 걸로 말씀드려야겠죠. 사실 겨울철이 되면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외부 자체가 건조하기도 하지만 난방을 많이 틀면서 건조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습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가습기 깨끗하게 세척해서 쓰시고 물도 좀 많이 드시면 좋겠죠. 네. 노화를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는 거니까 네.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네,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눈비도 얼어붙었는데요.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3.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파주는 무려 영하 7도 가까이 곤두박질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오후부터는 눈구름이 다시 유입됩니다. 예상 적설량을 함께 보시면요. 제주 산간에 최대 10cm, 전북에도 많게는 7cm 정도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5도로 종일 춥겠고요.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 8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호남과 제주에만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낮 동안에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아직도 많은 눈이 쌓인 데다 추가 적설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은 습설이라 보통 눈보다 3배는 무거운데요.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올 때 차에 온도 나오는 거 보니까 바깥 온도가 영하 3.5도 이렇게 찍혀 있던데 네. 곳곳에 빙판길도 있고요. 네,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부터 뭐 눈이 또 내린다고 하니까요. 눈으로 인한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